세종 10년 윤 4월 3일에 황해도 감사가 올려보낸 장계가 임금 앞에 놓여집니다. 그 내용인즉슨 황해도 일원에 떼강도가 날뛰고 있는데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임금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황해도 감사는 결기가 굳세고 배짱이 두둑하기로 명성이 자자했던 박안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강직한 감사가 마치 애걸을 하듯이 임금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니 도적들이 얼마나 심하게 날뛰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황해도 감사 박안신은 이 관내의 세 고을에 떼강도가 숨어있다고 적었습니다. 강음현의 천신사 인근에 있는 탑재라는 고갯길, 평산의 원적동 산봉우리, 그리고 배천에 있는 호국산의 동쪽 봉우리 등이었습니다. 세 곳 가운데 강음현의 탑재에 숨어있던 떼강도들은 그 일부를 소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군사들을 풀어서 추격을 하면 도적들이 개성 방향으로 달아나는 것으로 봐서 개성에 사는 화척과 제인들인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아주 뜻밖입니다. 그 하나는 도적의 무리가 화살을 쏘면서 저항해서 체포하기가 어려우니까 화살을 쏘는 도적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화살을 쏴서 체포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개성에 살고 있는 화척과 제인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서 평민들과 섞여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요, 아무리 상대방이 활과 화살을 지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강도짓을 벌인다고 해도 그 인원이 고작 해야 10명 안팎인 도둑무리를 그 고을의 수령이 소탕하지 못해서 감사로 하여금 임금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게 한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둘째는요, 관내에 출몰한 떼강도의 세력이 고작해야 8명, 10명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사도 알았다면 자기 선에서 신속히 해결을 짓고 그 결과만 임금에게 보고를 했어야지 어쩌자고 임금에게 애로사항부터 호소한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셋째는요, 관군이 출동했는데 도적이 화살을 쏘면서 저항을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화살을 쏴서 제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게다가 강음현의 현령은 도적들이 화살을 쏘면서 저항하니까 이쪽에서도 응사를 해서 1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고 자기 손으로 적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세종 10년 윤 4월 3일에 황해도 감사 박안신이 임금에게 올려보낸 장계는 당시 공권력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도 장계를 받아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였든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대로 병조에 내려보냅니다. 일주일 있다가 병조 판서 황상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당연히 병조에서 먼저 실상을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서 임금에게 재가를 청했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장계를 내려주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병조에서 아무런 보고도 올리질 않으니까 임금 쪽에서 병조를 부르더니 충격적인 첩보를 알려주면서 특명을 내립니다. 황해도 재령과 평산에 떼강도가 출몰해서 가옥을 불태우거나 행상을 살해하는데도 수령들이 보고하지 않는다는 첩보가 있다. 그러니 황해도 일원에서 도적들에 의해 피살된 인원, 불에 탄 가옥, 그리고 수령들이 도적을 체포한 실적을 자세히 파악해서 아뢰도록 하라. 그래 놓고 열흘 있다가 병조판서를 황상에서 최윤덕으로 교체합니다. 그 어느 신하보다 세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최윤덕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중책을 맡긴 임금의 기대에 즉각 부응합니다. 병조판사가 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떼강도가 출몰한 고을에서 동원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떼강도 토벌에 투입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떼강도가 출몰해서 백성들을 침탈하던 경기도, 유후사, 개경이죠.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서 동원이 가능한 젊은이 가운데 말을 소지한 자들을 소집해서 각자의 거주지 인근에 대기시켰다가 도적이 출몰하면 즉시 달려가서 체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지요. 즉석에서 임금의 승낙이 떨어지니까 떼강도가 나타나는 고을마다 기마 토벌대가 편성이 돼서 소탕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황해도 현지에서 임금에게 올려보내는 장계마다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토벌작전이 계속되면 아직 붙잡히지 않은 잔당들이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 전혀 꺼리낌 없이 도적질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세종이 지신사 정엄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정엄지 입에서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전하, 아래업기 황공하오나 황해도 현지의 수령들이
신체도 허약하고 겁도 많은 군사들을 소탕작전에 투입해서 성과가 없는 것인 줄로 아옵니다. 하원이 소인의 판단으로는 도성에 주둔하고 있는 3군의 진무들을 현지에 보내서 도적들을 잡게 하면 어떨까 생각되옵니다. 정음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임금이 병조를 불러서 3군의 진무를 황해도에 보내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지시합니다. 병조에서 당일로 찬성 여론을 확인하고 3군의 진무들을 황해도에 보내는 데 필요한 조목을 적어서 임금에게 재가를 청합니다. 병조의 보고를 청취한 세종은 즉석에서 모든 건의사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3군의 진무를 황해도와 평안도로 출발시킵니다. 열흘도 안 지나서 즉각 반전이 생깁니다. 3군의 진무들이 이끄는 군사들과 기마토벌대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벌이니까 평안도 일대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떼강도짓을 일삼던 무리들이 처자까지 내팽개치고 멀리 달아나서 깊은 산속으로 숨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종은 도적들이 멀리 달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장계를 받아보자마자 곧바로 평안도 감사에게 밀지를 내립니다. 이후로 일어날 상황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지시한 것입니다. 일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압록강변의 나루마다 방어소를 설치해서 도적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라. 달아난 도적들이 굶주림을 참다가 지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략질과 약탈을 하다가 정당한 야인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군의 진무들이 이끄는 군사들과 기마토벌대 합동작전이 계속 이어져서 황해도와 경기도에서 날뛰던 떼강도 무리도 스스로 자치를 감췄습니다.